재선에 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와 원정 출산에 대해 금지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법안이 어제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인들의 총 가계부채 규모가 17조 달러를 넘어서며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연방정부가 승인한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슈퍼곰팡이 칸디다 속 진균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치사율이 높은 해당 곰팡이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촉사고가 난 20대 여성이 상대 동양계 운전자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가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녀는 자신도 아시안 혼혈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표로 원정 출산에 나서는 관행 역시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다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령에서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도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주장을 펼쳤지만 같은 내용을 재차 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출생 시민권 자체가 헌법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록적인 불법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도록 허용했다고 비난하며 이들 불법 이민자들의 미래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미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의료 서비스, 투표권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며 미국 법을 어기는 데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경 강화의 일환으로 임기 첫날 불법 이주민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임신 후반기에 호텔 및 관광지로 건너와 불공정한 출산을 하는 원정 출산 관행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 제도를 보장하는 내용을 수정헌법 1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도 미국은 누구든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으로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출생 시민권자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전 세계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미국만 유일하다라고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 최종 합의한 패키지 법안이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본회의에 붙여져 오늘 늦은 저녁 법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 역시 무사히 통과될 경우 디폴트 위험의 중요 고비는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미 하원 운영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후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오늘 밤 앞두고 있는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하원 전체 435석 중 과반인 218석이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날 하원 운영위는 이날 밤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7대 6으로 가결했습니다. 총 99페이지에 달하는 재무책임 법안은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이듬해인 2025년에는 전체 정부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고 푸드스탬프와 스냅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관례대로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랠프 노먼, 칩 로이 의원 등 2명이 반대했습니다. 때때로 강경파와 뜻을 함께하는 토머스 매시 의원이 반대쪽에 가세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찬성표를 던진 것이 통과에 결정적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양당 지도부는 무난한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법안 통과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법안이 이번 하원 투표만 통과되면 수개월 동안 미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디폴트 위험은 사실상 소멸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앞서 오는 6월 5일까지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초유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인들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카드 부채는 1조 달러 수준에 달했고 자동차와 학자금 대출 등을 포함한 총 가계 부채 규모는 1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장의 보도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크레딧카드 부채는 2,500억 달러 증가해 지난 1분기 9,86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월렛 허브에서 추정한 크레딧카드 부채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로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분기와 동일한 것으로 통상 연초에 지출을 줄이면서 카드 빚을 많이 갚아나가는 것과 상반된 것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연초에 카드 빚이 안 줄어든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크레딧카드 부채는 약 860억 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초기 소비가 줄면서 빚을 갚는 사람들이 많아 크레딧카드 빚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카드 소비가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자 부채는 계속 늘었습니다. 질 곤잘레스 월렛허브 수석 애널리스트는 예전에는 고가 제품을 구매할 때 주로 크레딧카드를 썼다면 요즘은 물가가 오르면서 필수품이나 식료품 구매에도 크레딧카드를 써야 생활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크레딧카드 이자율도 높아져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크레딧카드 이자율은 20.92%이며 신규 크레딧카드 평균 이자율은 24%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이자 프로모션 크레딧카드로 갈아타거나 소액이라도 먼저 갚으면서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총 가계 부채 규모는 1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에서 맨해튼 교통 혼잡료 시행과 관련한 절차를 승인하면서 교통 혼잡료가 부과 가능성이 더 커진 가운데 뉴저지 주의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뉴욕시 맨해튼 등의 직장을 갖고 있는 뉴저지주 통근자의 재택근무를 늘리고 타주 사업체들이 뉴저지에 살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스테이 인 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앞으로 교통 혼잡료 징수가 시행되면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의 직장에서 일하는 뉴저지주 통근객들은 1년에 $5,000에서 $6,000 상당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뉴욕시로의 출퇴근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 초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스테이 인 저지 법안은 타주 사업체가 뉴저지 주민을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뉴저지에서 근무하게 허용하면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뉴저지주에 살면서 타주 사업체 일을 하는 주민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지난해부터 스테이인 저지 법안 통과를 주장해온 조지 고트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교통 혼잡료 부과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뉴저지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교통 혼잡료 부과가 실제화되면 MTA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료 시행은 반발이 워낙 커 연방정부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예상을 깨고 연방정부가 빠른 승인을 내리면서 이르면 내년 봄부터 교통 혼잡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도 검토 기간이 끝나면 최종 승인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통행료 징수 인프라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봄부터 교통 혼잡료 징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의료시설에서 슈퍼 곰팡이라고 불리는 칸디다 속 진균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슈퍼 곰팡이에 감염될 경우 혈류나 심장 또는 뇌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치사율이 높다고 경고하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칸디다 속 진균 감염이 지난해 미국에서 최소 2,377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칸디다 속 진균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확인된 곰팡이균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면역체계가 손상됐거나 혈류, 상처, 장기 감염인 경우 사망률이 60%에 이릅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만 해도 감염자 숫자가 53명에 불과했는데 6년 만에 약 45배 늘었습니다. 칸디다 속 진균 감염은 뉴욕주에서 10년 전 한 건의 감염 건수를 기록했는데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25일 기준 뉴욕주에서는 149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4월 초 대비 42%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해에는 연간 379건의 감염을 기록해 지난 10년간 뉴욕주에서 발생한 감염의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과거에는 뉴욕과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지난해엔 최소 35개 주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주된 감염 발생 장소는 중증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의료시설입니다. 보건당국은 칸디다 속 진균이 앞으로 세계 공중보건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칸디다 속 진균 감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균이 대표적 항진균제의 내성을 보이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칸디다 속 진균 감염은 입원 환자에게 감염될 경우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CDC는 슈퍼 곰팡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한편 제약회사와 긴밀히 협력해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 사이넥시스 등은 슈퍼 곰팡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차량 접촉 사고가 난 한 20대 여성이 상대방인 동양계 운전자와 그의 가족을 향해 폭언과 욕설, 폭행을 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상 정보와 소셜미디어 계정이 모두 공유되며 큰 비판에 직면하자 그녀는 자신도 아진 혼혈이라며 사과에 나섰지만 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25세 여성 애슐리 발키스는 차량 접촉 사고가 난 고속도로 위에서 상대방 아시안 가족을 향해 인종 혐오 발언을 퍼부으며 위험천만하게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그녀는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면서 접촉 사고를 낸 한 동양인 남성을 향해 인종차별적 폭언과 고함을 쳤고 보험이 있느냐, 합법적인 신분이냐, 운전면허증은 있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Do you have a driver's license? Are you from America? Do you even have papers? Are you legal to be here? Where is your driver's license? I'm asking. 이어 동양인 남성이 그녀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려고 지갑에서 꺼내자 바키스는 갑자기 남성의 손을 때려 운전면허증을 떨어뜨렸습니다. 남성이 이를 주우려 하자 그녀는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의 가족들까지 구타했습니다. That's definitely going to be a problem. 이후 그녀는 남성을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고속도로 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 역시 동영상을 촬영하며 그녀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현재는 삭제된 그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바키스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방어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많은 유색인종 틱톡 유저들은 그녀의 반응과 사과에 대한 반응을 올리며 비난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종차별적인 행동과 무례한 언행, 그리고 폭행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바키스는 사과문을 통해 자신 역시 필리핀계라며 아시안 커뮤니티에 불쾌감을 안겨준 데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폭력과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계 미국인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엘레나 쿠아리오는 바키스의 갑작스러운 사과가 당황스럽다며 차량 사고로 인해 상대방을 폭행하고 아시안 비하 발언을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도 필리핀계 혼혈이라며 아시안들과의 유대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안 혐오를 멈춰야 한다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불법 체류자로 의심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뒤 자신도 필리핀 혼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필리핀계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필리핀계 미국인들 역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계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은 필리핀을 언급하지 말아달라, 필리핀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욕보이지 말아달라는 비판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6월 5일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함과 동시에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로 다양한 재외동포 민원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는 동포 콜센터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동포콜센터는 모든 재외국민 관련 민원과 관련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5일 오전 9시부터 개통되는 재외동포청 동포콜센터는 365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로 재외동포 민원과 관련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한편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생기는 통합민원실은 각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를 통합 처리해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2019년에 문을 닫은 할렘, 링컨 교정국을 변경해 망명 신청자들의 쉘터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올 가을까지 최소 950개 침상을 더 확보한다는 목표로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또 뉴욕시가 최대 50개에 달하는 쉘터 제공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7월 1일 10개의 추가 쉘터를 오픈할 예정이며 11월 달까지 매달 10개의 쉼터를 추가로 오픈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브루클린에 위치한 무슬림 커뮤니티 센터도 뉴욕시 망명 신청자 위기 상황에 대해 적극 참여해 숙소 제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9개월 동안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75명의 망명 신청자들에게 쉘터를 제공해 왔습니다. 틱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현대 기아차 도난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퍼지면서 두 회사는 지난 2월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내놨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가 많은 데다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차마저 도난당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도난에 취약한 것으로 판정된 현대 기아차는 800만 대에 이르지만 5월 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은 차량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딜러들에게 안전과 무관한 문제를 어떻게 고칠지 안내하는 정비 회보를 돌렸지만 정비 회보에 실린 안내는 리콜 공지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미시건의 한 자동차 딜러는 지적했습니다. 정치 분석단체인 알디스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반 기준 연방과 주, 카운티, 시 등 모든 선거 단위의 선출직 공직자의 단 0.9%만이 한인들을 포함한 아태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 중 아태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6.1%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아태계는 이러한 인구 대비 선출직 공무원 수가 인종별로 비교해도 가장 뒤처져 정치적 대표성이 가장 떨어지는 인종으로 조사됐습니다. 알디스에 따르면 백인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60.1%인 반면 선출직 공직자 중 무려 8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DC 측은 미국의 정치력 권력은 백인들에게 집중돼 왔고 여전히 그 한계를 보고 있다며 아태계의 정치력이 확장되면 아태계를 위한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지역사회의 다양성이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